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옥균이 도쿄를 출발해서 상하이로 가서 상하이에서 암살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소상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1894년 3월 10일 저녁 10시 김옥균은 도쿄의 시나가와역에서 오사카행 야간 열차에 올랐습니다. 그의 구상대로 리홍장과 담판을 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출발이었습니다. 실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김옥균의 리더로서의 한 자질을 엿볼 수 있다고 봅니다. 수행원은 통역, 사진사, 그리고 오가사와라에서부터 함께한 청년 와다 엔지로 등 3명이었습니다. 통역은 일본 주재 청국 공사관 소속이었습니다. 청국은 김옥균의 중국행을 권유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고 이렇게 통역까지 제공한 것입니다. 청국이 김옥균을 제거하는 데 어떤 음모가 있었는지는 기록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이 미치는 상하이로 끌어들이는 데는 조선의 자객들이 추구한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의 자객들에게 지령을 내린 그 윗선의 사람들이 추구한 바도 같았을 것입니다. 열차에서 도야마 미쓰루가 동행했습니다. 11일 오후 1시에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오사카에서 1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오사카에서 2차례 더 만난 도야마 미쓰루는 김옥균의 중국행을 만류했습니다. 도야마는 아마도 기차에서도 열심히 김옥균을 만류하고 설득하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김옥균의 결심을 꺾는 데는 끝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도야마는 김옥균에게 리홍장에게 선물로 주라고 최고급 일본도 한 자루를 주었습니다. 이 일본도는 김옥균이 암살된 후에 나중에 와다가 상하이에서 소중하게 챙겨서 귀국해서 도야마에게 다시 전해집니다. 오사카에서 이일직을 만나서 그가 주는 현금과 수표를 받았습니다. 이일직의 수표는 상하이에서 홍정우가 김옥균을 저격하기 바로 전에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가서 교환해야 한다면서 돌아온 그 수표입니다. 이일직은 한편으로는 홍정우에게 권총과 단도를 건네주면서 상하이에 도착하자마자 김옥균을 살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홍정우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합니다. 이일직은 직접 행동할 사람이 아니고 하수인에게 시키는 입장이고 홍정우는 직접 행동을 해야 할 사람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3월 22일 상하이행 배를 타기 위해 고베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홍정우가 합류하여 고베항을 떠나서 상하이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는 김옥균의 중국행을 조선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나가사키를 경유해서 상하이에 도착한 날이 3월 27일입니다. 김옥균은 선상에서 자신을 수행하고 있던 와다에게 홍정우가 무서운 인물이니 주의할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상하이에 도착한 일행은 홍정우의 안내로 미국 조계지 내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여관 뚱허양행, 우리식 발음으로는 동화양행의 여장을 풀었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은 이미 외무성의 지시를 받고 김옥균 일행에 대해서 엄밀한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도 통보를 해두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홍정우가 빈틈을 잘 노려서 기회를 포착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김옥균은 상하이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윤치호를 만났습니다. 김옥균을 만난 윤치호가 말했습니다. 홍정우가 수상해 보입니다. 첩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옥균이 오히려 윤치호를 안심시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심하면서도 스스로 안전을 믿으려고 했던 것인가 싶습니다. 다음 날 홍정우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다는 핑계로 외출했다가 곧 되돌아왔습니다. 현금을 바꾸지 못해 오후 6시경에 다시 가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흐트러뜨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이 갑니다. 오사카에서 일찍이 김옥균에게 준 바로 그 수표였습니다. 오후 1시경이 돼서 통역 우바우론이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수행비서 와다는 김옥균이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김옥균의 숙소에는 김옥균 혼자만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에 문득 폭죽 소리가 났습니다. 홍정우가 김옥균을 저격하는 장면을 그리는 상상도입니다. 아마도 일본에서 나온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아래층에 와 있던 와다는 폭음을 들었는데 이 소리를 폭죽 소리로 착각했습니다. 폭죽 소리는 상하이에 도착한 후에 이미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정우가 황급히 2층에서 뛰어내려와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와다가 올라갔을 때 김옥균은 쓰러져 있었고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홍정우는 당시에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 한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한복의 넓은 소매 안에 권총을 숨기고 들어가서 쏜 것으로 보입니다. 천국의 상하이현 지현 황창수왕과 일본의 총영사들이 오코시가 연락을 받고 경찰과 검시관을 대동하고 도착했습니다. 홍정우는 여러 발을 발사한 것 같았습니다. 머리와 복부 그리고 어깨에도 총상이 있었습니다. 턱뼈가 부러져 있었고 뇌 뒷부분을 관통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의 핵심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43년간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홍정우의 리볼버 권총 탄환으로 마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비와 고종에게는 10년의 한이 풀어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을 꿋꿋한 나라로 일으키려는 희망과 비전을 갖고 있던 한 사람의 지도자가 사라지는 날이었습니다. 불꽃같이 치열한 생애를 살았던 한 지사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조선의 개혁에 어떤 지도급 인사도 김옥균이 제시했던 국가 비전을 비슷하게라도 구상하거나 제시해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의 비전을 이해한 사람조차도 없었다고 봅니다. 심지어 정변 동지들마저도 깊은 이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옥균이 사망한 지 85년이 지난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쏜 그는 그 후에 나는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깨우쳐주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비전으로 국민을 이끌어온 지도자를 쏘았던 것입니다. 1894년 3월 28일은 홍정우가 조선의 비전, 마지막 희망을 리볼버 권총으로 날려버린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옥균이 암살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